안녕하십니까, 박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한 거래 실무라고 되어 있는 2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재 내용이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은행 및 본지점 간 외환 실무, 여기는 이제 주로 그 별도의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넘어가시면 차례에 외국한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 여기가 이제 1권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겹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2장에 가보면 대고객 외환 실무 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분야는 1권의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겹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페이지 환거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환거래를 하려면 은행 간이나 뭐 개인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이 돈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은행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놨는데 이 은행에서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맡겼는데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파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 이 은행이 신뢰할 만한가, 또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거,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환을 맺을 수 있다라는 계약이죠. 자, 계약을 맺더라도 일단은 그냥 진짜로 송금을 보내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이고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돈을 이렇게 직접 보내는 방식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서로 진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객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익 기업이 돈을 여기다 내면 일로 원래 보내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 출기업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거래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떤 은행에다 그냥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중개은행에 돈을 보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에도 이 돈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불법 자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중 협박 자금일 수도 있고, 뭐 자금 세탁 자금일 수도 있고, 뭐 마약 자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 보내는 사람과 이런 거를 좀 조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FATF라는 그런 불법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는 그런 국제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차로 나와 있습니다. 자, 환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선 그 서명감, 전신한 그 암호문, 수수료 등이 문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이걸 환거래 은행이라고 한다. 그냥은 안 보냅니다. 자, 신용 상태가 양호한 상대 은행이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거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됩니다. 자, 신용 등급이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잘해야 된다. 자, 환거래은행은 거기 나와 있지만 예치환 거래은행과 무예치환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자, 무예치환 거래은행, 요 말이 중요한데 예치환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자, 환거래 은행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형태의 거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돈을 보내는 게 아닌 게 예치환 거래 은행이고, 그 전 단계가 무예치환 거래 은행입니다. 예치환 거래 은행이 되면 더 신뢰가 쌓인 것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돈을 직접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로 돈을 보낸 게 아닌데 막 여기서 막 빼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계정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페이지로 가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개정한 요 계정의 이름을 당방 계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Our account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만든 이 계정 우리가 선방 계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다. 대열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밑에 보면은 환거래 계약이 있는데 뭐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신용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FATF라는 거를 가입됐는지 확인해요. 그죠? 그 FATF가 뭐냐?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라고 돼 있죠.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기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가입이 돼 있으면 그냥 적정하면 체결이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OFAC-SD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fficial of Foreign Asset Control, 그 다음에 Specially Designed Rationals라고 하는 미국 산하기구의 국제 테러 위험을 막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대상 여부냐? 그럼 yes면 거절합니다.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불법 그런 게 이용이 되고 있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AML, 안티 머니 런더링 질의서가 있어요. 그걸 해서 적정하면 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순서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면 자금 세탁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고객 정보와 목적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 소재국의 방지제도 수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복 계좌를 이용해서 익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리지불 계좌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치환거래 은행이 되다 보면 수수료가 쌉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진짜 보내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이 이쪽 은행을 통해서 이쪽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포탈이 열린 개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아무런 은행들이 막 들어와서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또 불법 자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수료, 이 은행 왜 해줄까요? 당연히 수수료 같은 걸 받겠죠. 다른 은행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버 어카운트 홀더의 계좌를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용 등급과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금 세탁 맨 밑에 보면 통제 절차 등의 확인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질의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 머니 런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 머니 런더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 주요 인물과 연관된 정치 주요 인물의 요청 은행에서 역할 조사. 그러니까 우리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블랙리스트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 가보시면 엑셀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되게 많겠죠. 자, 환거래 요청은행이 FATF 회원국의 은행이거나 지역개발은행 및 무역은행, IMF라든가 이런 데가 있다면 고객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송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하죠. 스위프트망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환거래 요청에 의해서 요주의 필터링을 실시하고 테스트 키, 스위프트 키를 교환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예치환거래 은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스위프트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예치환거래 은행은 무예치환거래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다음 절차예요. 얘는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 믿을 수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환거래 요청은행 위험 수준을 검토하고 간소화 대상인 경우 질의서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당방 계정하고 선방 계정하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되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교재가 요걸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회계 쪽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계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서로 간에 계정을 만들어 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예치환거래은행이고,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잘 갖춰져야 되고,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이 거래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외화 자금 관리가 나오는데, 외환 자금 관리는 언제 하느냐? 거기 당방 계정의 입출금을 파악해서 외환 자산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전제가 예치환거래은행이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 외화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건 유동성 관리입니다. 유동성 관리. 자, 봅시다. 그 외화자금의 관리 원칙을 봅시다. 외화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차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존립마저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이라는 건 항상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요 두 개를 충족시키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겠죠. 이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가 무조건 수익성만을 추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는 외국환 은행이 수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동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익성이 나오면 좋긴 한데 그렇다. 자, 거기 보면은 안정성의 원칙은 일정 시점에서 상환할 수 있는 거다. 유동성의 원칙은 돈 달라고 할 때 잘 줘라. 수익성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은행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데, 뭐 예금 형태로 받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끌어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자금은 우리가 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콜 머니가 있고 콜 론이 있습니다. 조심할 거는 은행 입장에서 거기 이제 콜 론이 있는데요. 요게 자산입니다. 자산. 콜 머니가 부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빌려오는 거는 콜 머니고, 돈을 빌려주는 게 콜 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론이라고 하면 부채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산입니다. 자산. 그 10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외화 예금이나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뭐죠? 콜 머니라고 했죠. 자, 크레딧 라인을 확보하고 그 상에서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어떤 그 신용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계속 봐야 되죠.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외화 콜이 있어요. 자금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 차입하는 게 콜 머니고 빌려주는 게 콜 론이다. 자, 90일이고 하루짜리가 오버나잇이라고 해요. 투말로우 넥스트가 이제 내일까지인 거고, 스팟 레이트가 이제 1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나잇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뭐 투말로우 넥스트는 모레부터 내일부터 뭐 내일 모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장기 자금 조달합니다. 중장기 자금은 채권이죠, 채권. 거기 나와 있죠. 외국채, 유로채 이렇게 빌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채는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미국 통화로 발행하는 거고, 유로채는 미국 가서 뭐 달러나, 아니 미국 가서 뭐 유로화나 아니면 뭐 엔화 같은 기타 통화로 발행하는 게 이제 유로채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채, 유로채. 아무튼 자금을 조달하는 건 채권으로 조달한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수탁금 맡겨주면 그게 또 자금 조달 요인이 되겠죠. 자, 파생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더라. 자, 운용을 합니다. 그냥 통화로 갖고 있으면 11페이지에 유동성은 좋은데 수익성이 낮겠죠.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외화 예치금, 뭐 한국은행 또는 해외 환거래 은행에 예치한다거나 또 국내 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거죠. 유유자금이나 부족자금이 없도록 잘 파악해야 된다. 대출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단기, 중기, 장기로 돈을 빌려준다. 자, 은행 간에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은행과 대출에는 외화 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론. 자, 매입 외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외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데 은행이 매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수출을 했는데 수출 어음 같은 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사주는 거예요, 은행이. 일종의 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남급도 있고 기한부 수출한 어음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일남급과 기한부 수출한 어음이 나오는데 일남급은 그냥 즉시 결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한부는 이 외상거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부가 돈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 같은 게 주로 나오게 됩니다. 환어음이 나오게 됩니다. 수출은 보통은 약속어음은 안 나오고요. 수출은 환어음이 나와요. 환어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 외환 등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뒤에 회계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14페이지로 가면 유동성 리스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꼭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걸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표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유동성 관리 대상. 국내의 본지점, 해외 지점 모두 여객예정과 유동성에 미치는 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하고 자산의 만기를 이렇게 맞추는 걸 말하는데 1개월 이내에 1에서 3개월, 3에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난회 계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뒤에 나와요. 뒤에 회계 파트에 나오니까 일단 기간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돈이 한 달 뒤에 들어올 거면 한 달 뒤에 나갈 게 있으면 한 달 정도로 운영을 해야겠죠. 3개월 뒤에 돈이 나갈 거면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겠죠. 그쵸?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자, 15페이지로 가시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공식을 보게 되면 LCR이라고 하는데 30일간 순현금 외화 유출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간에 외화 유출액이 있으면 이 유출에 대비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85% 이상 갖고 있어라. 아까 100% 맞추긴 좀 어렵고, 그죠? 자, 그래서 외화 고유 유동성 자산. 외화 고유동성 자산을 85% 정도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5%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80%죠. 80%를 갖고 있어라 그런 겁니다. 자, 이 80%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분모가 뭐죠? 외화 유출액 분자가 보유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 이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외화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자,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3개월 만기 부채고요. 분자가 3개월 이상의 자산입니다. 이게 85%가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불일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식을 보시면 중요한 게 총 외화 자산에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외화 자산, 그러니까 기간별이에요. 3개월이면 3개월,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6개월 있다고 쳐봅시다. 6개월에서 그 다음에 6개월에 자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입니다. 부채. 자, 이걸 계산했는데 이게 잔존 만기 1개월 이하는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10%가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개월 남은 잔존 만기는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0% 이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커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면 자산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자산으로 못 갚을 거니까 그걸 대비해라 라는 게 바로 그 만기 불일치 내용입니다. 자, 가중치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중장기 자금은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부채분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대출 잔액하고 자산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맞춰라. 자, 그런데 외화 대출이 50만 불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잘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갭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갭 분석.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태적, 동태적,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부채하고 자산을 비교해서 이 차이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여기 이게 100이고 이게 90이면 10일 거 아닙니까? 그럼 10이 계속 유지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서 갑자기 300 이렇게 튀어버리면 왜 이렇게 많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를 거기 보면 유동성 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거기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죠. 100. 그러다가 3개월 1에서 3개월 차이는 갭이 너무 크죠.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럼 1에서 3개월은 무슨 일이 있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자산 부채 약정 기간에 따라서 만기 사다리를 놓고 유동성 갭을 판단한 다음에 갭 비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갭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분의 유동성 갭입니다. 그 공식에 보면은 밑에 그 33.3%라는 게 있잖아요. 걔는 자산에서 자산이 분모, 갭이 분자예요. 그쵸? 그래서 그 1개월에 3개월 차가 마이너스 150%가 나온 이유는 마이너스 100분의 2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300이죠. 300. 갭이 300이니까 이렇게 계산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동태적 갭은 뭐냐?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3개월 차에는 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좀 더 반영해주고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은 뭐냐면 뭐 정상적인 상황, 좀 위기가 생긴 상황, 또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going concern condition, bank specific crisis인 상황, 그 다음에 general market crisis,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갭을 서로 두는 겁니다. 자, 여기 분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만일을 대비해야 되죠. 만약 이런 걸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그 밑에 보면 contingency plan이라고 되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거. 미국에서 금리를 8%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8% 올리면 뭐 설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컨틴전스 플래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노출되는 위험과 그걸 갖다가 비상 조달 계획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금융사 회사별로 이런 걸 다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 앞에 있는 여기 있죠. 요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부터 쭉 나온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상 조달 계획이 있다. 비상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외신 관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외신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보내거나 송금이 들어오면 특히 타발 송금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팩스라든가 무슨 뭐 전신문이라든가 이게 왔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텔렉스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게 없고 스위프트로 통일이 됐죠. 그래서 국제 전산망이죠. 일종의 외환 전산망 같은 걸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잠을 자잖아요. 사람이. 그죠?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는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송신문이 날라오거나 했을 때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겠죠. 네, 그런 걸 이제 외신 관리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상대 은행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재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는 그런 스위프트를 설립했고 거기서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스위프트라는 게 거기 보면 뭐 Society Fee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의 약자인데 뭐 길죠. 그냥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자,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뭐 송금, 해외 자금 결제, 신용장 거래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거의 가입돼 있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났을 때 러시아를 이 스위프트 망에서 빼버린 거예요. 국제 거래를 못 하죠. 하지만 자기들끼리 또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 몇 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보안이 되게 철저하다. 서로 간에 뭐 송금 보내고 받고 이런 거에 로그인 키, 뭐 셀렉트 키 이런 게 있어서 뚫기가 어렵다. 자, 신속성이 있다. 빠르다 이거죠, 빠르다. 텔렉스가 엄청 비쌉니다. 지금도 비쌉니다. 텔렉스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뭐 1차 세계대전에 그 여직원들이 막 타이핑 같은 거 막 치는 게 있어요. 그건 타자가 아니고 텔렉스를 치는데 텔렉스가 비싸요. 지금도 장당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비쌉니다. 근데 그 당시엔 더 비쌌거든요. 뭐 예전에 보면은 그 뭐 엽서 한 장 보내는데 사랑가만이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신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과거에는 비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이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 비싸다. 못 쓴다. 느려요. 빠르긴 한데 뭐 팩스 정도 뭐 정도인데 좀 그렇다. 이게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데는 거의 없다. 자, 업무가 표준화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 영어예요. 영어로 되어 있고 코드들이 있어요. 그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외신 업무란 이렇게 스위프트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전신문이 날라올 거란 말이죠. 보내거나 뭐 그런 걸 관리하는 걸 말해요. 통해서 지시 전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좌 보도 사항이나 오류가 있어서 뭐 전신문을 수신하면은 그걸 또 오류를 정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전신문을 관리하게 되는데 전신문은 그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가동되겠죠. 왜냐면 전 세계가 다 돌아가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고 있으니까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걸 분류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율 문제도 되게 크고요. 금액이 크면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겠고,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누락되면 큰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전신문이 날라왔는데, 내용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테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이 외환 사업분의 뭐 BPR이라는 센터에서 대부분 관리할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뭐, 개인들이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과거에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이 전신문을 다 처리하진 않고 그 지점마다 어떤 고객이 날라왔겠죠. 그런 거를 지점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하고 특수한 경우만 이제, 이렇게 지점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뭐 고객 송금, 뭐 추심, 신용장, 크레딧, 데비트, 컨퍼메이션 이게 뭐냐면 계좌 잔고 같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린 익스체인지, 뭐 환거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트래블 책,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문이 날라오면은 이 형태가 이렇게 MT 세자로 돼 있어요. 뭐 MT701, 뭐 101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타입이란 뜻이고 세 가지에는 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가 카테고리 그룹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가 그룹, 요게 타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번호 같은 거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카테고리 있죠. 이게 이제 거기면 0번부터 그 N번까지 9번까지 보통 있단 말이에요. 0번이 뭐냐? 그러니까 뭐 시스템 메시지예요. 뭐 이게 뭐 해라 이런 거고 1번이 이제 송금 보내온 거죠. 수표 날라온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Customer Transfer Check CHQE라고 되잖아요. 영국의 어떤 그 수표입니다. 수표. 그래서 그냥 책이라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HECK라고 되잖아요. 그죠? 책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inancial Institution. 그래서 이제 뭐 지급, 그러니까 뭐 금융거래 관련돼 있는 그런 거고, 3번은 이제 환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이 추심이에요. 추심. 컬렉션이라는 게 추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7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4번이 컬렉션, 추심. 7번이 그 신용장이에요. 다큐멘트 크레딧이 신용장이라는 뜻입니다. 개런티라는 게 보증서예요. 보증서. 7번. 요즘 트래블 책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자 수표는 없기 때문에
뭐 9번이 이제 밸런스 레포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거래하는 건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7번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7번이 들어왔으면 신용장 거래구나. 그럼 701은 신용장이 개설됐구나. 707은 신용장의 변경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메시지 그룹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건데 메시지별로 모아놓은 거다. N이라는 것은 뭐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룹을 나타냅니다. 그룹. 그래서 거기 보면 뭐 90, 91, 92 뭐 이렇게 취소 요청, 조회 응답 이렇게 나오죠. 타입이 나오는데 타입은 103은 고객 송금 지시서, 202는 뭐 고객 은행들 간의 뭐 자금 이체, 700, 702는 신용장 개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가 세 가지가 있다더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그 해외 송금이 나오는데 해외 송금을 하면 전신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외 송금을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뭐 보내는 사람, 뭐 그 우편이랑 똑같죠. 보내는 사람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연락처, 계좌번호 뭐 이렇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7번에 있는 메시지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번에 보면 태그 20번이라는 게 senders reference,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어떤 정보들이죠.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자, 23번 B는 뭐 뱅크 오퍼레이션 코드, 은행에 뭐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23-2는 지시 코드. 그 다음에 32번은 뭐 이 밸류 데이트, 뭐 커런시, 뭐 그 유효 날짜, 그 다음에 뭐 통화, 액,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36번은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23번 이 코드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8페이지로 가면 뭐 정말 슈퍼 흐릿하게 뭐가 나와 있는데 거기 잘 보이지도 않죠. 그 MT103 싱글 커스터머 크레딧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고객이 돈을 보내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번에 그 샌더스 레퍼런스 해가지고 뭐 관리 번호가 나 있죠. 23번 B는 뱅크 오퍼레이션 코드 ORED라고 뭐 써 있죠. 그죠? 자, 32A는 송금 금액입니다. 그 앞으로 가보면 32A에 밸류 데이트 커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가면 MT11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밑에 나와있죠.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MT1은 송금이나 수표거든요. 그럼 20번 코드가 뭐냐? Transaction Reference Number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샌더스 코레스폰던트가 뭐고, 리시버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뭐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체크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이슈, 발행 날짜, 어마운트, 드로어 뱅크, 그러니까 인출된 은행이 어디냐? 페이, 지급인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시지 타입은 정해져 있어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스위프트라는 건 어떤 코드로 들어오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는 메시지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보면은 대충 뭔지 다 알 수 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전신문으로 다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서로 간에 국제 간에 이게 다 통역이 똑같아요. 스위프트는 한글로 못 보냅니다. 프랑스어로도 못 보내요. 무조건 영어로만 보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일치돼 있죠.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일치가 돼야 우리가 이제 업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치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24시간 빨리빨리 잘 관리하자라는 게 외신 관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환대사가 나옵니다. 환대사는 예치환거래은행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외국환 대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